네, 이것이 정치다. 네, 오늘은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관심 지역부터 몇 지역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1번지 종로로 가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오세훈 40.0, 정세균 40.4, 뭐 거의 같은 수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김광덕 본부장. 일단 그 전에 10% 이상 차이 난 것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역전을 했네요.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 오세훈 후보가 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접전인데 굳이 연다면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세가 중요해서 지금 네. 정세균 후보가 지금 따라온 거 아닙니까? 네, 추격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상당히 격차를 좁히면서 이제 네. 붙었다라고 표현하는 정도인데 이 추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이제 6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5일인데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안심할 계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발표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만 이 기간 6일 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제대로 네.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역전시킬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전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지지도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반면에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후보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투표일 직전까지 거의 한 14, 15, 16%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 네. 개표를 하게 되니까 0.6% 차이로 근소한 차로 이기게 되는 네. 그런 또 트라우마, 그런 네. 악몽을 또 꿈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종로는 뭐 원래부터가 이게 여야가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박태순 이 국민의당 후보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 단일화가 문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이제 정세균 후보가 유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이거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 혼전 선거구에서는 앞서가는 쪽보다는 쫓아가는 쪽이 좀 유리하죠. 그렇죠. 앞서가는 쪽이 워낙 이게 쫓기는 심정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를 추격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강서병 지역입니다. 이게 야권 강세 지역으로 그동안 네. 분류가 됐었고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 연대를 가장 먼저 성사시킬 수도 있었던 지역인데 네. 이게 거의 뭐 타결됐다가 지금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권 이 분열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새누리당 유영 후보 30.4,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 27.8,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16.9.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한정혜 김성호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면 저거 산술적으로만 합쳐도 40%가 넘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상당한 격차인데 지금 단일화가 무산됐으니까 여기서 또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팽팽한 3파전에 새누리당 후보의 어부지리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판세입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덕 본부장. 네, 뭐 아까 어부지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표 쏠림 현상이 모아질 경우 충분히 이 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야당의 강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거로 봅니다. 아무래도 야당 쪽이 좀 그렇다면 야당의 표 쏠림 현상은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쪽으로 쏠릴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쏠리게 되면 그렇게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라서 그런 점이 또 변수가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유영 후보가 이 자치단체장을 상당 기간 했던 네.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장악력 굉장히 높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려 다야면
실제로 유영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도 이제 단일화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야권 후보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산술적으로 본다면. 근데 단일화가 끝까지 안 된다면? 근데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하면 바로 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리고 단일화 한다고 해서 꼭 국민의당 이제 그 사퇴하는 양보하는 후보의 지지도가 그대로 전이되기는 일단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이제 강서병 지역은 새로 분부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옆 지역인 강서갑, 강서을 지역의 추세를 보면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이렇게 지역은?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후보 사퇴밖에는 네, 단일화 방법이 맞습니다. 없는데 사퇴할 경우에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기도 안 됩니다. 예. 사표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네. 하는 점도 좀 의문이긴 해요. 예. 지금 1려 3려지 않습니까? 저중에 국민의당하고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아, 그렇게 완주할 보십니까? 텐데 예. 비례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는 걸 짚었었으니까요. 네. 정의당과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한정희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막판에 한 후보하고만 단일화를 해도 쏠림 현상까지 받으면 사표를 감안하더라도 네.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금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그 인천에 이어서 조금 전에 뭐 동작을이 예, 됐죠. 동작을 네.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단일화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주고받기 논란이 좀 있어서 이게 또 네. 역풍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네. 뭐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날 그러니까 수밖에 국회의원 없습니다. 후보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같이 실시되는 몇 개 지역입니다만 이 구의원 후보는 뭐 정의당이 이렇게 나눠먹기를 하기로 했다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확인이 되긴 뭐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하기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 심상정 대표가 이미 폭로한 건 뭐냐면요. 네. 고향 지금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고전 중이거든요. 거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줄 테니 그러니까 사퇴해줄 테니 박광훈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박원석 후보가 사퇴해라 이런 식의 딜을 했다는 얘기는 아하. 심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지금 구의원, 국회의원은 다른 얘기고 예. 이 지역 간의 좀 안배를 기브앤테이크하자. 이 얘기가 나왔던 정황은 있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정의당하고도 후보 간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당 지도부 간에는 별로 지금 차가운 온도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노원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지역, 새누리당의 이준석,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당한 혼전이었는데 지금 저 조사로는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안철수 대표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보니까 뭐 상당히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결국은 안철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나서 이제 차이를 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역시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리드를 하고 온 그런 지역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혼전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이제 표가 쏠리고 특히나 네.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결집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어떻게 것 보세요? 서성용 네, 의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 아주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입니다. 지난 19대 때도 노회찬 전 의원이 새누리당 허준용 후보를 상대로 18% 차이로 이겼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보궐선거 때 거의 30% 격차로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쪽으로 표 쏠림 현상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 지역에 좀 한쪽 발이 좀 묶여 있었던 형국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저 정도 조사가 나고 또 실제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노원병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국 유세에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노원병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까? 계속 노원병에서는 뭐 아침에라든가 숙소를 기본적으로 노원병으로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침에나 퇴근길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전국 유세를 계속 하는 그런 형국을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유세 자체가 또 지역에 홍보하는 효과, 유세 효과를 갖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로 보고 실제로 여론조사보다 차이가 더 날 거로 본다. 여기서 조금 저한 게 당선 가능성은 오차범위 박힌데 이 지지율은 보니까 오차범위 안에 차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변수는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노원병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유세를 갔는데 실언이 잠깐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얘기가 얼핏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 SNS에는 일전에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던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당의 관계에서는 야당 분열 구도가 좋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계속 뭔가 좀 애정을 표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좀 버려지는 카드 아니냐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데 저는 호남과 노원병은 좀 온도차가 다르다고 봅니다. 변수는 있다.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남은 6일 동안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제일 그 파괴력이 있는 네. 그런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당으로서는. 그렇죠.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게 이제 사실은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끝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에 충실하고 여전히 한쪽 발은 그렇습니다. 노원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유세를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 이번 그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서울과 인천 지역에 그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몇 사람 출마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합을 하고 있는 몇몇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호남에서 상당 부분 국민의당이 우세를 점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과 인천, 경기 핵심 지역에 마지막 그래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호남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죠. 그 다음 날쯤 그러니까 선거 거의 막바지가 될 텐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 유세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한석하나 호남에서 한석하나 똑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하면 네. 만약에 호남에서 전석 석권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그것은 이 의석수의 차이를 넘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 야권 적통을 둘러싼 논쟁조차 안 되는 네. 이런 확실한 승리가 되기 네. 때문에 그 점이 전 막바지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역량을 호남에 투입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김종인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 지난주에도 방문하고 바로 뒷날 가서 갔는데 이번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틀간 하기 때문에 가서 또 그거를 상쇄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도 좀 보겠습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김문수, 김부겸. 예, 새누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거죠. 네. 예, 김부겸 후보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같으면 이 정도면 끝났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닌 선거인데 그래도 대구라서 마지막까지 좀 보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제 새누리당의 대구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번에 그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공천 역풍이 불어서 아마 김문수 그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니까 찍어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과 그러니까 예. 후보 간 대결로 네. 이제 인물 대결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추세가 좁혀지지 않고 오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김부겸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긴다고 판단됩니다. 봐야죠. 자, 네. 그런데 뭐 워낙 사정이 다 다급해서 그런지 멍석 깔고 다 네. 무릎 꿇고 뭐 백배사죄하고 백배 있어요. 사죄하고 특히 저 김문수 후보의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 교수. 뭐 아무래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과도 굉장히 늦고 반성도 집단적으로 하고 이게 뭔가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이제 반전의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시작한 것 같으니까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될 것이냐. 그리고 남은 시간이 6일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온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는 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동정표가 아니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수성갑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네. 김무성 대표나 최경환 의원이 도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요. 뭐 공천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에 있었습니까? 경기도지사다 대구에 국회의원 배치하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백배 사죄의 명분이 유권자한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당을 대신해서 지금 하루에 100번씩 절은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이런 좀 뜨아한 분위기일 거로 보거든요. 이건 지금 다른 컨텐츠나 전략을 내놔야지 효과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제 수성갑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김부겸 전 후보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두 번의 선거를 치렀어요. 총선 한번 치르고 지자체 단체장을 치렀는데 상당한 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동정표가 상당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대구인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 지역에 내려간 게 꽤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도 대구인데 그러고 있다가 지금 6일 남기고 저렇게 이 100배 사죄하는 절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도대체 뭐 했나? 민심을 그동안의 민심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나? 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그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북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홍일학 후보가 있는 곳인데 새누리당의 양명모 후보가 26.6, 무소속의 홍의락 후보가 37점입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 치열한 혼전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차이는 지난번 조사도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좀 넘는 10% 정도의 차이인데 그 상황으로 가면 실제로 깼을 때는 저는 홍일학 후보가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 안심할 수는 없다.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역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서성재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양영모 후보가 원래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대구 북갑에서 낙천이 돼서 지역을 옮겨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를 받아서 아마 나중에 그 지금의 그 지지도를 알겠어요. 뒤집어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저는 뭐 홍일학 후보가 어느 정도 기회가 왔다. 이 이제 전번에 파동 났을 때 이 사퇴를 하고 탈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결기로서 보여지는 거죠, 대구 시민들에게. 네네. 이런 것들이 호감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홍일학 후보가 분은 역전 당할 거라고 하는 쪽인데 저는 기회가 김 교수는 있다고 봅니다. 홍일학 후보가 어쨌든 버텨낼 거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쪽으로도 무게를 주시고 어떻게 지금 북을은요 예.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 민심의 회초리예요. 홍일학 후보보다는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아주 센 매를 때리고 있는 건데 1번 기호 1번 양 후보가 저기서 100배 사주를 해야 됩니다. 전 닷새 동안 100배 사주를 양 후보가 하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저 북구의 경우에는 뭐 멍석 깔고 뭐 지도부가 사죄하고 하는 거가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수성갑이 하는 걸 이제 북을에서 해야죠. 수성갑보다는 저 지역 같은 데가 맞습니다. 효과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역전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늘 3대 1입니다 지금. 예. 자 경북 구미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컷오프가 돼서 탈당 무소속을 가장 먼저 결행한 무소속의 김태환 후보가 출마를 한 지역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장석춘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더랬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장석춘 27.6, 김태환 34.2. 그런데 당선 가능성에서 역전이 되는군요. 예, 역시 새누리당 후보가 결국은 이길 거다. 지역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김 교수?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3선 의원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가장 중요한 선거의 기준은 투표의 기준은 정당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당이 다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5대5로 보는데요. 5대5. 김태환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당선되면 복당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당 효과는 크게 영향을 못 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장석준 새누리당 후보에게 약간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계속 3선을 해온 거에서 나오는 수치고 이게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응답층이 굉장히 높은데 무응답층들이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예. 많기 때문에 어떻든 투표율은 웬만큼 나오니까 장석준 후보에게 약간 유리하지 않은가. 김태환 후보가 3선을 지내서 조직 기반이 단단하다는 점도 있지만 네. 또 연령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김태환 피로감도 그 지역에서는 또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네. 저도 그 장석춘 의원이 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후보로 보여집니다. 하시죠. 네, 장석춘 후보. 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응답층이 지금 40%나 되기 때문에 네. 이 무응답층 대부분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올 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 장석춘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표가 총선 때문이 아니라 대선 때문에 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네. 당장 총선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득이 된다고 봅니다. 득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호남에서 지금 뭐 굉장히 수세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 어떻게 배타적인 어떤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데 네. 이걸 방치해서는 사실상 호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면 돌파를 그렇죠. 하면 어쨌든 선거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 그러지만 저는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남을 방문한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결집 효과도 가져오는데 그 친노 세력 그리고 노사모 뭐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대선 주자 좋아하는 이런 지지층들의 결집력을 높이고 투표장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그래서 광주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하여튼 야권의 심장부를 한번 사수한다 뭐 이런 건데 이틀뿐만 아니라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이후에도 호남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왜 김종인 대표나 네. 당에서 그렇게 주저하고 말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분은 도움이 된다는 쪽이고 예, 저는 득도 실도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북하고 광주 가장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은 쪽을 가는 거거든요. 네. 전남은 아직도 좀 이제 격전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대선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함이지 저는 총선을 위해서라면 안 갈 거라고 이 자리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틀렸고요 네. 벌써. 네. 다만 이것은 대선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출마한 후보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본인의 대선 가도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상당히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광주로 가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여러분들이 90% 이상으로 찍어줬는데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졌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때 책임을 정면 돌파를 했으면 됐는데 예. 다른 지역을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가게 되니까 호남의 민심이 크게 반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 뭐 더 이럴 것도 없다. 아까 어느 네, 분이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까? 그 국민의당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정말 뭐 28석 전석 석권이 허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지지율만큼 후보들이 다 얻어버리면 호남 지역 28개 의석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당 쪽에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호남만 놓고 보면은 정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네. 그런 거죠. 그렇다면 뭐 믿져야 본전. 그렇죠. 예. 뭐 문재인 대표가 가서 역풍을 맞은들 지금보다 더 나쁘겠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총선에 도움이 되거나 안 되고를 떠나서 대선에는 어쨌든 도움이 될 거니까 네. 일단 가고 보자. 명분을 쌓아야죠. 이런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당 지지율이 50%가 더 국민의당이 넘어섰다고 해서 이 지역별 후보 간 경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이 지역에 따라서 후보에 따라서도 다 이게 득실이 다를 텐데 그렇죠. 그런 그 세밀한 그 어떤 이 고려 또는 기획 이게 지금 되고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까? 처음에 왜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안 갔느냐? 그거는 김종인 대표가 동선을 피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먼저 광주 호남을 갔어요. 네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에 호남에 뜸을 들였는데 동선을 피해서 겉돌다가 이 김종인 대표는 두어 차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무적으로 이 정밀한 기획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당 대표를 이제 김종인 대표로 해놨는데 본인이 이제 치르게 되면은 막 나서게 되면 사실 본인 선거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 대표 핫바지론이 더 나오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당의 어떤 위계 질서라든가 이런 게 붕괴될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호남을 방치해서는 어떤 선거도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가장 이제 뭐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풀어보고자 지금 광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김종인 대표가 삼성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네. 공약을 했고 예. 삼성 쪽에서는 뭐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이러는 바람에
이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예, 김보험 기자. 그 삼성 유치 그거는 사실 뭐 삼성에서도 뭐 상의한 바가 없다고 그러고 또 야당이 제일 야당이 한다 그러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현실성이 별로 없고 또 선거 막판에 이렇게 진정성이 없이 내놓은 것이어서 별로 효과가 현장의 분위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 같아요. 저 그림에 보이는 네. 양향자 후보입니까? 양향자 후보죠. 양향자 후보가 삼성그룹 출신이라 그러더군요. 임원.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임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조 단위의 투자를 그렇습니다. 저렇게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오히려 네.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렇죠. 남발을 해놓으면 네. 정당의 어떤 정책 공약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손해되는 것이고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내놓은 문제가 오히려 더 부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 쪽에서 봐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설사 뭐 갈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선거판에 이 야당 네. 후보 대표가 불쑥 저걸 하면 이거 검토한 적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갈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될 일도 안 되게 아니, 만드는 그러니까.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선심성 공약이고 일단 김종인 대표가 급하니까 던지고 본 건데 허허. 이게 수도권 지역이었으면요. 새누리당한테 완전히 발목 잡혀서 큰일 날 수 있는 공약이었는데 네, 참 다행인 게 호남인데 이 천정배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또 던졌어요. 예.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 어. 일자리 창출 그래서 비슷비슷한 선심도 공약이 맞부딪히면서 예. 희석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 알겠습니다. 이 참 그래요. 김종인 대표가 좀 급하긴 급한 모양이에요. 나오는 발언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거칠어졌다는 게 이제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뭐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뭐 또 새누리당의 강봉겸 위원장에 대해서는 머리가 좀 몽롱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몽롱한 사람하고 무슨 토론이냐 이러면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세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예, 기세 예, 싸움입니까? 싸움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대처해서는 사실 당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터프하게 함으로 해서 당 내를 조정을 하고 바깥에는 기선을 그래요? 제압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급하니까 이렇게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반응 말이에요. 남 탓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초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그렇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이겼네. 그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여유를 지금 찾은 김 거죠.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직장끼리 싸움에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좀 조급하고 다급한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 김종인 대표의 말투와 행동 방식이 그렇습니다. 상대방 무시하는 전략. 그러면서 자기가 권위 있고 원래 캐릭터가 이런 예, 거다? 캐릭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은 질 때 이게 말이 많고 또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상당 부분 노출된다고 보여지는데 유권자 예.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그만하고 오만한 거죠.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말투를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할 때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식적으로 하면은 메시지 관리가 돼야죠. 이런 언론이라든가 국민들 앞에 나가는 이야기인데 메시지 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요즘에 같은 더민주가 호남에서 그런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선거 때 사실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이 뭐 말 이상의 무슨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표의 말 한마디, 대권 주자의 말 한마디 이게 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튼 그 원래 관리가 안 되는 캐릭터입니까? 취재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니 좀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직설적인 어법을 사적인 자리에 구사하는 경우 많아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말을 정제를 그렇죠. 하거든요. 정제하고 절제하죠. 네, 그래도 네. 김종인 대표가 초반에 보면 굉장히 그 정무적인 판단이 된 언급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이러는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 옆에 그 홍보 담당이나 그 공보 담당한 사람들이 잘 보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공이 깊은 분인데요. 예. 정책에 관해서 모르지만 어. 선거판에서 사령관이었던 적이 없어요.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네. 의전 받으면서 옆에 서 있는 역할이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예. 처음 겪는데 이제 한계, 바닥이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나온 긴급 SNS가 네. 손학규 전 고문 호출이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급하긴 확실히 다급하다고 느껴지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손학규 전 고문한테 막 급하게 도와달라고 SOS를 친 그랬죠. 거죠. 그랬죠. 손학규 전 고문 정치 안 한다고 지금 강진에 내려갔는데 움직일까요? 저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움직인다. 왜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당적은 여전히 더민주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 그때 도와주지 않은 것들이 하나의 책임 논쟁의 연루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손학규가 이 상황에서 안 움직인다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당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대선 과도에서 아하.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저는, 예.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총선 때까지 검토하겠다, 생각해보겠다 하는 게 총선 때까지 계속 검토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검토만 할 거다. 네, 검토를 하고 예. 자기 지인들 양당에 있는 지인을 요번처럼 약간 간접적으로 돕는 건 하겠지만 본격적인 지원이나 뭐 유세라든가 이런 건 안 나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외교 용어에 예. 노를 못하니까 검토하겠다는 외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외교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건 노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마찬가지 김종희 대표 전화까지 걸어서 하는데 그 말투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전했던데 그래서 정면적인 어투였다 그러는데 거기서다가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근데 검토를 사실은 시간도 6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선다고 했을 때도 이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에 복귀하시는 거는 100%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계를 정말로 은퇴를 했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텐데 강진 처음에는 토굴에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본인의 생각을 감추고 있으면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본인의 전략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총선 이후에 아마도 야권 재편과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100% 복귀한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하기 위해서 살짝 움직일 걸로 봐요. 꿈틀 움직일 텐데 더불어민주당을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막 이제 기세가 꺾이고 안 좋을 때 국민의당을 도울 생각을 하다가 지금 국민의당은 자력으로 살아나고 있고 지금 더불어가 힘드니까 더불어를 거들어주는 모양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본인은 제스처와 이미지로 통합론자의 이미지를 더 굳힐 것이다. 둘이 따로 가면 안 돼요. 합쳐야지. 대권에서는 총선 할 수 없지만 알겠어요. 이런 예. 메시지를 던지겠죠. 지금 뒤늦게 지금 손학규 고문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손학규 고문을 영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한 달 좀 전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중도층을 겨냥한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조금 압박하고 네. 고사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김종인 카드보다 손학규 카드가 더 위력적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유력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강진의 생활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심 2년. 그리고 원래 네. 출신이 지역 이제 수도권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대선의 경쟁자라는 측면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재보다가 그것도 그렇지만 그럼 어쨌든 이제 본인 와서 스스로가 나올 지금 와서 생각이 도와달라 없었던. 그러는 거는 뭐 급한 거죠. 일단 급한 거고. 이것저것 따질 근데 겨를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손 전 대표가 네. 국민의당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분이 예.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왔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적을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지금 있기 어쨌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국민의당 쪽으로는 그거는 뭐 손을 한계가 내리지 있는 않을 거죠. 근데 그 것이다. 시점을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손학규 전 대표를 지금 거론한 시점이 문재인 대표 광주 가겠다고 하는 시점하고 맞물렸다는 데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럴 걸 왜 싸웠을까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치한 전략이죠. 여당이 잘 나갈 때는 어깨에 힘주고 마음대로 칼질해서 공천하고 이제 선거 직전에 어려우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도와준 게 이번만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 도와준 이후에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식물정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기론 조성 아닙니까? 음. 이게 여권에서 늘 전형적으로 써먹는 건데 정말로 위기 때 대통령을 지키고 국가를 네. 지키는 건 국민입니다. 정말 유치한 전략에 효과는 없다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 있어요. 예, 예. 저런 전략도 효과가 예,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제 이 반성을 오만에서 벗어나서 반성을 하고 읍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상당히 굉장히 온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아하. 다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알겠어요. 있다 없다. 자, 그런데 저 새누리당이 지금 뭐 위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읍소 전략을 쓰는 건데 정말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게 엄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엄살로 보고요. 예. 2012년 총선 때 정말 어려웠죠. 네. 그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서 과반 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2014년 2년 전 선거 6.4 지방선거 때요.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똑같거든요, 지금하고. 2년 전에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래서 17개 광역 중에서 한 석 더 얻었어요, 새누리가. 이겼습니다. 사실상의 무승부라고 했지만 2년 후에 또 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전략인데요. 국민들이 3~4번을 알겠어요. 속기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3분의 2는 엄살이라 보지만 3분의 1은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도권의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작년 1년 전 수준으로 가장 떨어졌고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실제로 여론사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전에도 여론조사 했다고 딱 깨보니까 아까 오세훈 트라우마처럼 20~30석이 줄어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일단 손님은 끌어들이되 물건을 그럼 사게 하려면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정치는 안 되고 더 근본적으로 투표에 유인할 수 있는 한 번 더 구체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예. 이 엄살이다 그러셨고 한 3분의 2 정도는 엄살인 것 같다. 실제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셨는데 그러면 새누리당 실제로 뭐 여러 당 다 뭐 예측하기는 시간상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몇 석 정도를 할 거다. 지금 6일 남았는데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예측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160석에서 180석 정도 여전히 봅니다. 여전히 160에서 봅니다. 184. 예. 예. 저는 한 152석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2석. 예. 지금 상황이면 똑같은데요. 지금 이 기조로 하면 170. 이 170. 중간이죠. 예. 전 155석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155석. 네 분의 예상이라면 확실히 엄살인 거죠. 예, 새누리당이 엄살 맞네요. 네. 과반 이상은 다 되네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당은 대개 몇 석 정도? 저는 한 25석. 25, 30석 봅니다. 30, 27석 정도 27. 생각합니다. 저는 25에서 30인데 30에 가깝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새누리당이 뭐 160 중간쯤, 그렇죠. 170. 국민의당이 25,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이네요. 네,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110석 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고. 110석 하기 어렵다는 게 산술적 계산이 맞습니다. 예, 이 정도 판세로 오늘 말씀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